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네. 가로수길에 네. 은행나무 툭툭 하면 후루룩 떨어지잖아요. 은행들이 예. 막 죽잖아 아무나. 네. 아무도 안 주워 가잖아요. 그쵸. 막 터져 있고 막 도로가 막 난장판이 될 정도로 흐드러져 있는데 네. 그런 걸 줄 수 있는 날이 진짜 올까요? 오죠. 사이클을 미리 잘 알고 있으면 진짜 그냥 죽는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죠. 정말 싼 가격에. 그냥 뭐 진짜 옛날로 돌아가자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에 갭 투자할 수 있는 거 수두룩했어요. 서울 수도권에. 그걸로 몇억, 몇십억. 네, 번 사람들 수두룩하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단기간에 네. 이번 이게 그 전세와 매매가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나중에 중간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전세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비싸죠. 근데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수품이니까. 내가 여기에 적응 안 하면, 나는 거부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 가격에 저항이 없어요. 실제로 강남 가격 지금 30억, 40억 하는데 얘가 불과 10몇 년 전에 2억, 3억 했던 데가 있어요. 그때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좀 있어서 네. 그때 가격만큼은 오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런 갭이 붙을 수 있는 만한 조건들이 충분히 있죠. 예. 이렇게 떨어지고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 유일한 전세, 얘가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밑에서 딱 버텨주고 있으면서 매매가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럼 이때 사면은 갭이 엄청 적잖아요. 이때 5천만 원, 1,000만 원대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저는 자신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대. 그날이 빨리 오는 건 원하진 않는데 좀 옵니다. 오면 이것도 제가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님 자주 모셔주세요. 소장님 채널은 너무 초보용이라 선수들끼리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재밌어요. 저희는 약간 좀 야생이지 우리는. 채널 자체가 너무 좀 약간 필드라서 아마존이지. 네. 거기는 이제 약간 이렇게 물 주면서 이렇게 하는 새싹을 키우는 데고 여기는 이제 좀 약간 거칠게 그냥 막 물어뜯고 막. 저도 그런 거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를 위한 조언. 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상담하면서 이제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좀 브로드하긴 해요 지금 질문이. 이게 사실은 각자의 상황이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다 다르거든.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이게 이제 어려운 거. 맞습니다. 저도 사실 질문 드리면서도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는 우리 세입자, 제가 있던 이분은 절대 안 사요. 전세 가격은 진짜 이분이 거의 꼭대기를 찍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 사요. 살만한 돈도 있고 충분히 있는데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너무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중에는 지금 다 집을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 이상, 반도 넘을 거예요. 아마 한 60에서 70% 이상이 무주택자분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집을 안 산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서 자꾸 막 혜택을 내놓는 거 있잖아요. 정말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만 자꾸 상승을 일으킬 뿐이지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돌아가지 않는다. 무주택자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오묘한 진짜 대단한 전략가인 거죠. 그러면 뭐 그런 거고 이제 무주택자 중에 집을 좀 사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걸 사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죠. 가능하면 서울 수도권을 정말 벗어나기 싫다 이런 분들은 그냥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좀 알거나 지방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좀 오를 만한 데 이런 데를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방 투자는 유효하네요. 네, 유효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사이클을 보잖아요. 사이클이 지방과 수도권 이런 게 좀 엇갈려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계속 돈만 벌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서울 수도권만 보지 말고 지방도 좀 보고 그래서 지방에 올라갈 수 있는데 잠깐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금만 들고 있으라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으라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지금 특히 다주택자 집 팔고 현금 들고 있어라 이게 아마 미쳐버립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근질근질 지금 막 죽겠죠 지금. 이 심리 저는 정말 알죠. 지금 최근에 집 판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뭘 사야 되냐 막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지방을 투자하실 수 있으면 지방을 투자하는 걸 1순위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방 투자 어렵다, 수도권만 바라보겠다, 그러면은 그냥 버티십시오. 네, 하락할 때까지.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락 시작하면 살려고 해요. 이게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걸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사야지. 지금은 이제 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길게 갑니다. 하락하면 이때부터 이제 하락하잖아요. 그럼 조정, 올라갈 때 상승장에서 조정과 꼭대기에서 이 조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때는 이제 완전히 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하락은 짧으면 4, 5년, 길면 6, 7년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2, 3년 있다 다시 그거보다 더 싼 가격에 팔아야 돼요. 못 버팁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너무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조급함은 버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 1주택자분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실거주를 할 수 있느냐, 저처럼 월세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과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내가 사이클을 잘 안다고 해도 내가 남자니까 이제 와이프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미쳤어? 그렇죠. 우리 이혼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평형대를 맞추시는 게 좋긴 하죠. 평형대가 지금 소형이다 그러면 대형으로 이제 갈아타는 움직임을 그 원하는 지역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로 갈아타는 게 훨씬 좋죠. 그렇게 이제 포지션을 정하시면 좋고, 다주택자는 사실 제일 힘들어요. 뭘 해도 하기가 힘들죠.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정리를 하나씩 정리를 해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이 양도세 중과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하락을 해야, 정책이라는 거는 목적에 따라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풀어주면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였던 게 오세훈 지금 시장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원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이제 당선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규제만 막 내놓고 있어요. 그죠?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되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게 다 부담인 거예요. 오세훈 시장 정말 지금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의 부담을 본인이 혼자 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서울시장 선거 또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인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적극적인 행보를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계속 말에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 뭔가를 딱 고정시켜 놓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안정이에요. 안정화되면 재건축 추진하겠다. 그죠? 그래서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안정이 목표예요. 정부가 되면 안정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나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들이 가장 지금 힘든 거는 양도세 중과거든요. 그럼 이 양도세 중과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거는 그냥 하락을 막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하락하겠다. 그게 나은지, 아니면 양도세를 좀 물고라도 정리를 좀 해서 비과세를 좀 받을 수 있는 거를 늘리는 게 좋은 건지.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양도세가 너무 하니 어차피 부동산은 우상향하는 것이고 사이클을 겪으면서 우상향을 하니 어차피 전세라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좀 하락 좀 맞으면 어때? 이런 느낌으로. 그것도 뭐 이제 지금 사실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분들이 그거일 거예요. 지금은 양도세를 막 내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버티자. 근데 지금 이제 어떤 평형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대형을 갖고 있을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연령대가 다들 있는 분들이시라서 중대형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중대형 갖고 있으면 그냥 그런 포지션을 갖고 가도, 그리고 이제 하락이 되잖아요. 양도세 풀어집니다.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부터 풀어줄 겁니다. 제일 먼저 풀어줄 게 양도세 중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풀어줄 게 가구수, 분양권 가구수 포함되는 거, 이거 풀어줄 가능성이 있고, 취득세 중과도 아마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과했던 거, 없던 거를 만든 거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이제 없애주고 하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세금이 남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하락하면 이 기본 세금까지 없애줍니다. 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양도세 면제. 여러분들 아마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무슨 양도세 면제를 기대하냐.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근데 양도세 면제 정도의 시장 분위기면 진짜 그럼 피바다. 예, 안 사는 거죠.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맞을 거냐. 그러니까 예상하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경험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걸 아니까. 예전에도 그랬다면서요? 양도세. 제가 그걸 팔았다니까요. 그거 양도세 면제. 제가 파는 거는 양도세 면제였어요. 심지어는 제가 파는 것 중엔 그게 없었는데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얘를 사면 가구수에 포함이 안 돼요. 얘는 그냥 0입니다. 0. 가지고 내가 다른 하나를 사잖아요. 그럼 1주택자. 얘는 평생 양도세 면제죠. 가구로 치질 않으니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미분양 거 막 할인.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이 할인했던 게 70%. 원분양가에 70% 할인. 아파트를? 예. 그게 그렇게 해도 안 팔렸어요. 뭐 산골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가격에서 2배 지금쯤이면 이제 2배 이상 올랐죠. 그 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안 팔리면.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막 할인 막 하고 수수료 막 주죠. 실제로 그때 한 채 팔면 뭐 한 수수료만 1,0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받고 그랬죠.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이제 3,600만 원. 한 채당요? 예. 저만 유일하게 한 명. 안 팔립니다. 그 난이도가 최강이었군요. 그렇죠. 안 팔리니까 이제 그때 펜트하우스 완전 대형. 슈퍼 대형. 네, 초대형.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때 이제 이런 거 팔면은 수수료 이제 엄청 많이 줬었죠. 참고로 지금 분양 안 하십니다. 네, 저는 지금 오해하지 안 하고 마시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괜히 또 뭐 업자가 나갖고 뭐 한다 이럴까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분양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요새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네. 요새 하락한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 두 입장 다 네. 좀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요인이 중요하죠. 결과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도 전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느 한 포지션만 딱 정해놓고 그럴듯한 얘기를 그렇게 올리시면 계속 주장하시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전문가가 돼 있을 겁니다. 이거랑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냐. 근데 사실은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뭐 어떤 경기나 또 인구 감소나 거기에 뭐 정부 정책이나 그다음에 금리.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투기꾼이죠. 투기꾼들이 이 나쁜 놈들. 다주택자. 다 때려 죽일 놈들이 이제 투기를 하니까 올렸는데 이제 투기 못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죠. 그러네, 맞아. 그 취득세, 뭐 양도세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예. 이제 투기꾼들이 사재기를 못한다. 예. 정말 잘못된 견해가 투기꾼들이 안 사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 가진 사람도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팽팽하게 있는 거예요. 팽팽하게. 근데 분양은 계속 잘 팔리는 흐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서서히 조금씩 가라앉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미분양이 생기면서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요인을 가지고 이 맞냐 틀리느냐 이런 걸 막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결과 맞으면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하락하잖아요. 그럼 이제 폭락론자한테 막 와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역시 맞았습니다. 네. 그게 뭐 시계추 고장난 시계추가 하루에 2번 맞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럼 거기에 시계가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할 건지. 상승론자도 사실은 원인을 잘못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유동성.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이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 유동성이 있는 만큼 가치를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유동성이 있어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유동성이 아무리 넘쳐도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집을 다 빼고 자 지금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빼가지고 집으로 오거나 주식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이 좀 하락 요인이 생겨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옮길 거예요. 유동성은 지금 충분합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금이냐? 비트코인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부동산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동성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이 모든 상품을 다 올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동산도
떨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래프만 보고 그냥 앉아서 쉽게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 가치로 우리가 이렇게 등락이 있지만 우상향했다. 이 당사자의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